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일 알고 싶다 변호사 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이 학교 폭력하면 사실 워낙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아는 듯 하지만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흔히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폭력 예방법 2조를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면서 되게 기네요. 예, 되게 길죠. 예,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쭉 읽어드린 여러 가지 행위 유형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학교폭력 행위가 맞지만, 우리 행정법원 판례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예시적인 그냥 규정을 봐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런 행위 외에도 피해 학생한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 모두 다 학교폭력 행위로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네. 근무를 하면서 학폭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런 영역까지도 학폭에 들어갈 수 있나?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네. 그런 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됐다. 그래서 물론 이제 피해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끼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네, 될 수 있어요. 이게 반복적이었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계속 눈총을 준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학폭위에 회부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을 받느냐는 그 학폭위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회부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대상이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인 거는 알겠는데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것도 학교 폭력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학생끼리 간에 문제가 생긴 건 학교 폭력인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피해 대상이 학생인데 성인이 만약에 네.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예. 그것도 학교 폭력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학폭위를 이야기하면 가해 학생 징계만 생각을 해요. 조치가 쭉 있거든요. 전환사가,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전학까지 있어요. 가장 강한 조치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맞아요. 학교폭력 예방법 16조에 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학생이고 가해자가 성인이다, 학생이 아니다. 근데 어떠한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학폭위 회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내려야 되거든요. 징계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닌 그 아이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그렇죠. 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성인한테 전학 보내고 이럴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네, 있어요? 의미가 없죠. 또 궁금한 게요, 학교폭력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가정사, 이혼 네. 이런 것들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학교폭력과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일을 전문으로 삼아서 일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20살 때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를 했어요. 10년이요? 그때 되게 좀 학생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고, 변호사 시작했을 때 형사 사건이랑 가사 사건을 많이 하는 펌에 네네. 고용 변호사로 들어갔었거든요. 로펌. 살인 사건도 하고 성범죄도 하고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네. 경제 사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골머리를 쏟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폭력과 소년 범죄 사건을 이제 하나 맡게 됐어요. 학생들도 만나고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교사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추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되게 보람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참 적성에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입소문이 나서 다른 학부형님들이 또 저를 찾아오게 됐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10년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를 했다라는 네. 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지만 그 정이 없으면 사실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진짜로 좋아하고 보람되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배경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변호사분들이 하는 많은 영역 중에 주류 업무나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죠. 아이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하신 거네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초등아이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있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보다 오히려 초등학교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생각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사건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사건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초등학생
여학생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네. 분기별로 통계를 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발생률이나 인지율이나 발생했다고 목격했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훨씬 높아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를 하고 알고 계시면 있어요. 긴박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학교폭력과 관련이 되었어요. 가해아동, 피해아동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는데 피해를 받은 입장이 좀 강하다. 네.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노력들, 어떤 방법들을 좀 취하면 피해를 당한 아이가 덜 힘들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 대처 방법?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랑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학폭위 절차라는 것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그 와중에 학생이 조금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부모님이 좀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폭위라는 교육청에 가서 아이가 또 문답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거든요. 약간은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학폭위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네.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이나 공간에 있다고 하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일단은 자녀랑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학교폭력 이 사안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거야. 엄마가 같이 도와줄 테니까 할 수 있겠어? 대략을 설명을 해주고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학교 측의 담임교사나 교감 선생님한테 이야기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단돌이 학폭위를 열지는 않지만 네네 좀 네. 주의를 당부하는 주의를 자리가 좀 떼어 안 된다든지 했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그렇죠. 자율적으로 그런 걸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거는 학폭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딱 다잡고 그럼 준비를 한다면 어떤 걸 준비하면 일단은 좋을까요? 신고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예,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냥 이 친구가 우리 아이 째려봤어요, 따돌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시고 거기서 아주 사소한 거는 뺄 수도 있고 주요한 것들만 남기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주장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은 혹시나 폭행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봤다라고 하면 사실 확인이나 목격한 아니면 선생님이 봤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좀 교무일지를 작성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선생님 보셨느냐 이런 걸 증거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녹음기를 채워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공간 안에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상황이면 제가 녹음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상관없어요. 잘못이 없고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실 안은 아닌데 복도나 아니면은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 CCTV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면 학교 측에 CCTV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한다든지. 복도나 내부에는 거의 많은 경우는 없어서 학교 주변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쵸, 걸어있다면 주변에 CCTV를 확인해서 확보를 해라. 학교 외부라고 하면은 방법용 CCTV가 또 요새 많아요.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좀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 내에 있는 전담기구라는 게 있어요. 학생생활지도과 거기서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가해 학생 진술 받고 피해 학생 진술 받고 그러면 확인서 이런 걸 써요. 부모님한테도 확인서 받아서 제출하고 주변 목격자 있으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도 하고요. 네. 원칙적으로 그런 증거나 조사의 의무는 학교한테 있어요. 간혹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증거가 전혀 없는데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은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조사의 의무는 학교에 전담기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장만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절차를 준비하시고 하시다 보면 전담기구라는 데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게 있어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폭위로 회부 안 시키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네. 그 절차를 할지 말지 안 할지를 한번 좀 하고 거기서 만약에 자체 해결이 안 되면 학폭위를 가는 겁니다. 와닿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에게 물어봐서 아이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인지 네. 아니면 그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렇죠.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학폭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예민하고 힘든 부분이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전담 기구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부장교사를 하면서 네. 조사를 같이 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이 생겨서 보면 그런 거 요청했다라는 것 자체에 일단 감정이
많이 격앙되어 있고 힘든 상태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이야기도 조금 쉽지 않고 가해냐 피해냐라는 이 표현도 사실 되게 어렵고 일단 그래서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학폭위에서 조치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잠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그죠? 약간 무죄 추정의 원칙 비슷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판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학폭위가 마치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무죄 추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 폭력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을 이제 수임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 이런 경우라면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죠.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안 나가고 비대면 SNS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서 이루어진 학교 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SNS를 통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욕설, 폭언, 언어 폭행, 모욕, 뒷담화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니 뭐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창이나 뭐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누구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나 저 때는 뭐 별명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SNS 공간에서 하게 되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보고할 때보다 더 심해지긴 하더라고요. 깊어지고 막 한두 마디 거들다 보면 말이 더 심해지고 맞아요. SNS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두가 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이제 법률에서 공연성의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욕설이나 상대방의 평가절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말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하면 그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뒷담화가 형법상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걔 예전에 어떻게 행동했었어. 걔 예전에 뭐 학교폭력 가해자였어. 이러한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올린 거예요. 친구들 단톡창에. 근데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사회적인 평가절하를 갖고 오는 내용이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죠.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돼서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돼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아까 말씀하신 사실 적시도 뭐 사실이잖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 그쵸. 우리 반에 꼴찌가 있어요. 팩트죠, 팩트.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뭐 카톡창이 있는데 걔 우리 반 꼴등이야. 걔 맨날 꼴등만 해. 별 문제 안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픈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좋게 하는 거는 다 범죄가 될 수 있고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 고소도 돼요. 형사 고소까지요? 네, 요즘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SNS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뒷담화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앞담화도? 싸우자는 거죠.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SNS가 민감하고 위험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학교 폭력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본인의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관련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학교 폭력이 어떤 개념이다, 정의도 좀 알아두시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알아두셔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또 관련돼 있는 다른 아이들도 힘들지 않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선생님이랑 처음 촬영을 해보는 건데 긴장이 됐는데 유연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촬영이 됐던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영상에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또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